이번 시간은 77번부터 89번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농사 농자입니다. 농사농. 자, 예문을 보면 농심이죠. 농심. 농사 농자의 마음심. 그래서 딱 보면 이제 농사와 관련된 한자는 다 이 농자를 써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농사 농자의 농사의 마음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농자가 역시 농부, 그렇죠? 농부의 준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마음, 그렇죠? 농부의 마음.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식품 회사 이름인데요, 그죠? 참 잘 지어진 이름이죠, 그죠? 그 히트 상품도 많고요, 그죠? 근데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우리가 농부를 잘 나타내는 말이 뭐냐? 뿌린 대로 거두는다, 그렇죠? 속이지 않는다. 참, 이게 바로 이제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죠. 속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런지요, 이 회사 히트 상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자, 다음 78번 능자. 앞에서 나왔는데 이 능자는 캔능자로 했죠. 캔능자. 캔과 캔능. 가능 기억나죠, 그죠? 아마 이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죠? 이 캔능자.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데요. 이 능자도 보면은 상형자라고 하거든요. 상형자. 동물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겠어요? 이게 무슨 동물을 보고 만든 글자인지.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이 글자는 곰을 보고 만든 글자래요. 곰. 그래서 원래는 곰이라는 뜻이었는데 할 수 있다가 뺏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곰은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이 뺏겼으니까 글자 뺏겨서 다시 글자를 만든 게 요 밑에 이 점 4개를 붙여서, 그죠? 곰, 웅자를 만들게 되죠. 그래 보니까 곰 닮은 글기도 하죠, 그죠? 어쨌든 이 글자는 캔 능자입니다. 78번 예문 지능이죠. 알지자 알죠. 그죠? 능자 캔능자. 그죠? 이제 글자를 알면은 바로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알지자의 캔능자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죠? 이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알 수 있다가 되려면 이 능자가 앞에 나와야 되죠. 그죠? 순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바로 그렇죠. 능자가 뭐다? 능력의 준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능을 또 그러면 능력의 준말이라 하니까 아는 능력이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아는 능력보다는 알 수 있는 능력이죠. 알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우리가 지능지수라는 게 있죠. 문제를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던져주고 이 1000개 중에서 네가 몇 문제를 알 수 있느냐, 그거를 숫자로 나타낸 게 지능지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로 IQ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능, 알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해 줘야 완벽한 해석이 되는 거죠. 저도 원래 처음 들었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지능지수가 거의 압도적이라고 해요.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면 지능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할 수 있다가 되려면 얘가 그렇죠. 할 수 있다가 앞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뒤에 움직일 동작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죠.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능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의 구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렇게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다. 얘가 앞에 나와야 되고, 뭐 할 수 있는데, 그죠? 보호 개념이죠. 그죠? 움직일 수 있다. 뭐 할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있다. 능동태. 영어의 이죠. 그죠? 능동태. 능동태의 반대는 수동태이죠. 그죠? 그러면 수동이면은 숫자를 뭘 써야 돼요? 그렇게 수업 시간에 가면 대부분 학생들이 손숫자를 이야기해요. 이제 손숫자 좀 벗어날 때가 됐는데 말이죠. 그죠? 받을 숫자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수동하면 받을 수, 움직일 동, 움직임을 받다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능소, 능대. 역시 사자성어는 두 자씩 잘라서 해석하고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능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할 수 있는데? 작은 거. 작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우리 쉽게 하자 뭐야? 작은 일이죠. 작은 거, 작은 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능지는 뭐예요? 큰 것도 할 수 있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일도 할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마 능수능대 오늘 처음 듣는 사자성어일 텐데요. 이런 사자성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구조 알고 한자 알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자의 힘이에요. 그게 결국 어휘의 힘이고 사고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할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생각해보면 알죠, 그죠? 능력자라는 얘기죠. 큰일 작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79번입니다. 그죠? 이 차다자라고 하는 건데요. 차, 우리 학생들도 차 마시는 거 좋아하던데, 그죠? 이제는 그 좀, 이 커피가 완전 이제 일상화돼 가지고, 그렇죠? 차다자입니다. 다산이라는 거죠. 다산. 차다자의 산산자죠. 차산. 그죠? 차산이죠. 이 산은 뭐냐? 이 산 이름이에요. 산 이름. 그죠? 산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한라산, 그렇죠? 뭐, 설악산, 그죠? 많이 쓰잖아요. 그죠? 백두산. 쓰듯이 산 이름인데, 이 산 이름이 다산이에요. 다산. 왜 다산이냐? 차다자가 있으니까 차가 나는 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산인 거예요. 이 다산이 바로 우리 조선시대 3대 천재 중 하나인 정약용의 호죠. 그래서 정약용 호를 그냥 한글로만 다산 보면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아, 정약용이가 애를 많이 낳았다. 그래서 다산이 아니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호를, 그죠? 애 많이 낳았다고 다산이라 짓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자를 알면은요, 이런 것들이, 그죠? 너무나 쉽게 들어오는 거죠. 차다자에 산산자. 다산이죠. 그죠? 이 다산 정약용이 마지막 유배지기가 그 전라도 강진이라고 해요. 강진인데 마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죠? 산이 있는데 이 산 중턱에다가 이 집을 짓고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집이 이제 풀로 지었다 해서 이 집을 다산초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산초당에서 이제 마지막 유배 생활을 하면서 유명한 목민심서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산은 뭐냐? 그럼 다산초당이 산중턱에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산중턱에 지어졌는데 이 다산초당이 지어진 이 산 있죠, 산. 이 산 이름이 뭐냐? 이 산 이름이 차가 많이 났다 해서 이 산 이름을 다산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약용이가 이 산 이름을 따와서 자기의 호로 삼았다고 해요. 다반사라는 얘기고, 그죠? 자, 세자짜리. 요거는 여러분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데, 그죠? 이 수학의 분배 법칙이죠. 그죠? 어떤 학문에는 얘도 공통점이 있죠. 그죠? 이 분배 법칙에서 이거는 다사죠. 다사 더하기 반사. 요거를 줄여서 다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다사는 뭐냐? 차니까 일사차잖아요. 그죠? 차 마시는 일이죠. 그럼 발은 뭔데? 왼쪽에 먹을 식자가 보이죠. 그죠? 먹을 식자가 보이니까 먹는 거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 먹는 거 있어요. 가장 많이 먹는 거? 바로 뭐냐? 바로 밥이잖아요. 밥. 그래서 이게 밥반자예요. 밥반자. 그래서 반사는 뭔데? 밥 먹는 일이죠. 차 마시는 일과 밥 먹는 일. 얘를 합쳐서 다반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차 마시는 일과 밥 먹는 일의 공통점이 뭐냐? 그죠? 우리 차 마시는 거 생소해요? 아니죠. 요즘 그 고등학생들 커피 들고 다니는 모습이, 그죠? 아, 그죠? 아주 흔해요. 그죠? 밥 먹는 일 아주 흔하잖아요. 뭐 생소합니까? 아니죠. 하루에도 기본 세끼잖아요. 그죠? 이 밥 먹는 일하고 차 마시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하루에도 그죠? 몇 번씩 하는, 매일 몇 번씩 하는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죠. 이 두 개가. 그래서 다반사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흔한 일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차 마시는 일과 밥 먹는 일처럼 아주 흔한 일이다. 그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다반사. 80번 다자는 마늘 다자죠. 저녁 석자. 저녁이 참 많죠. 두 개나 있어요. 두 개나. 다이성, 그쵸? 다이성이 뭐죠? 다이 더하기 성자. 이제 성자, 이제 많이 해서 알죠? 그죠? 이 성자가 마지막에 쓰면 뭐야? 준말이다? 바로 성질의 준말이다. 이제는 알 테요. 그죠? 마늘 다자죠? 이 의자는 오를 의자라고 하는데요. 그죠? 결리 사이 할 때 오를 의자라고 하는데 이 의자의 뜻은요. 옳다는 뜻도 있는데 뜻의자로도 써요. 왜냐하면 그 뜻의자 알죠? 여러분. 그죠?
뜻의자와 음이 같기 때문에 뜻의자로도 쓰이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옳을 의자라고 해석을 했을 때 안 될 때는 뜻의자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옳은 게 많다.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뜻의자로 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다. 뭐가 많은데? 뜻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이 많은 성질. 우리 다이성이라고 했잖아요. 단어의 특징 보면 다이성이 있어요. 뜻이 많은 성질. 특이한 걸 그렇죠. 그죠? 뭐 대표적인 게 먹다. 그렇죠? 우리 보면 먹다 하면 많잖아요. 그죠? 뜻이 많잖아요. 그죠?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겁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제일 먹기 싫은 건 바로 나이죠. 나이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가 뜻이 많은 것을 우리는 다이성이다. 다이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그죠? 아마 처음 보는 사자성어일 거예요. 그죠? 이 기자가 문제인데요. 이 기자들이 보면 있잖아요. 왼쪽에 산이죠, 산. 그러니까 산과 관련돼 있다. 여러분은 뭐 공부하느라고 등산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 산을 가보면요. 산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길을 쭉 들어가 보면은요. 그 길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다 자꾸 가다 보면요. 계속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느냐. 갈림길이 나타나요. 갈림길. 갈림길. 그래서 이 기자가 갈림길 기자예요. 갈림길. 그래서 이게 분기점, 우리가 기로 할 때 쓰는 게 이 갈림길 기자예요. 그래서 많다는 거죠. 뭐가 많은데 갈림길이 많다는 거죠. 갈림길이 많다. 갈림길이 많다는 거죠. 망자는 딱 봤을 때 갈림길이 많잖아요. 양양자잖아요. 망자가 망했다.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갈림길이 많아요. 그럼 갈림길이 많다는 것은 길이 한 개 같으면은 아주 쉬울 텐데 갈림길이 많아요. 갈림길이 많다? 그러면 갈림길이 많아서 어떻게 됐겠어? 양을 어떻게 됐겠어? 잃어버린 거죠.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잃어버렸다. 이제 여기 잃을 망자. 그래서 이 잃을 망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양이 외길일 때는 쫓아가기 쉬운데 앞에 가니까 이렇게 갈림길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갈림길 중에서 양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닭이망냥의 원래 뜻이에요. 원래 뜻. 근데 여기서 그냥 양 잃었다. 이게 사자성어가 닭이망냥이 아니죠. 이 양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양이 의미하는 거. 그죠? 이게 뭐냐?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요. 지금 그래도 과목수가 많이 줄었는데 공부는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공부를 하는 목적은요. 학문의 목적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진리를 탐구하는 건데 학문에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저 문학부터 뭐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나중에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참 많잖아요. 그죠? 공학도 있고요. 그죠? 참 많아. 그러니까 학문의 분야가 이렇게 갈림길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갈림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찾기가 어렵다? 양의 의미가 바로 뭐? 학문의 원래 목적 뭐예요?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학문의 분야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닭이망냥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양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진리를 찾았어. 81번 단자하고 홑이라는 뜻이죠. 홑은 숫자로 나타내면 하나죠. 우리가 단일, 뭐 단독 이럴 때 쓰는 홑단자. 홑단자에 사람 인자가 있고 설립자가 있죠. 그죠? 사람이 서 있는 곳, 그 사람이 서 있는 곳, 그 사람의 자리 아니겠어요? 자리. 그래서 자리 위자예요. 자리 위. 그래서 단위라고 하는 거고요. 홑단자의 자리 위자니까 하나일 때의 자리죠. 하나일 때의 자리. 하나일 때의 자리 아니면 좀 어색하나요? 우리 전통적인 단위를 보면 그렇죠. 우리가 마늘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마늘 같은 거는 보면 우리가 사고 팔 때 한 개 이렇게 사고 팔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늘은 그러니까 마늘이 하나일 때의 자리가 뭐냐? 한 접이라고 그러죠. 한 접. 마늘 한 접 몇 개? 의외로 아는 학생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마늘 한 접은 100개죠. 100개. 그리고 우리가 바늘 있잖아요. 바늘도 보면 한 개 이렇게 안 팔거든요. 한 개, 단위가 한 개가 아니고 바늘은 한 쌈 단위로 한 쌈 단위. 그러니까 바늘을 사고 팔 때 하나의 자리가 뭐냐? 그게 바늘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쌈 이렇게 되는 거죠. 바늘 한 쌈 몇 개예요?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까 맞추는 학생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이게 바늘 한섬은 24개라고 하죠. 그죠? 또 김 같은 것도 그죠? 김 한 장씩 안 팔잖아요. 그죠? 김 하나의 자리. 김을 세는 하나의 자리는 뭐냐? 하나의 하낼 때의 자리는 한 톳이죠. 한 톳. 그럼 한 톳은 몇 장이냐? 역시 하는 학생이 없었어요. 100장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단위 하나의 자리. 하나의 자리. 하나일 때의 자리가 뭐냐? 끊을 단자죠. 82번. 이 끊을 단자는 역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도끼 근자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끊다가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점은 실이죠. 실이죠. 실. 도끼로 실을 막 끊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끊을 단자다. 끊을 단자에 염자, 유명한 염자입니다. 그죠? 유명한 염자. 생각염자입니다. 이제는 이건 머릿속에 완전히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끊을 단자에 생각염자니까 생각을 끊어라. 생각을 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을 끊다. 단념해. 게임 단념해. 그죠? 단념해. 생각을 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단념해라. 참 단념하는 건 그렇죠?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횡단이라고 하죠. 횡단. 여기서 힌트를 보면요. 왼쪽에 역시 나무 목자 보이죠. 나무 목자. 그리고 이제 누를 황자. 누른 나무 이런 개념이죠. 누른 나무. 이거는 그 대문을 생각하면 돼요. 대문. 옛날 그 대갓집 대문 있잖아요. 대문을 보면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대문에 보면 노란색 나무. 옛날 대문의 잠금장치를 생각하시면 되죠. 잠금장치. 보면 옛날 대문을 걸어 잠글 때 보면은 가로로 세로로. 그렇죠. 가로로 걸어 잠근 거죠. 그 가로로 걸어 잠그는 그 나무 토막. 그걸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행자다? 즉 가로로 걸어 잠근다. 가로 횡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횡단. 그죠? 끊을 단자니까 가로로 끊다. 이렇게 된 거죠. 횡단. 그러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길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세로로 되어 있어요. 세로로 되어 있죠.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로로 이렇게 끊었다는 거죠. 가로로 이렇게 끊어놨다 해서 이거를 횡단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 보도해서 횡단보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횡단이다. 가로를 횡이라고 그러고요. 세로는 아시죠? 그죠? 세로는 종이라고 그래요. 종. 그래서 우리가 가로 세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종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종행. 또 종행무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단장이라는 겁니다. 끊을 단자의 창자장자인데요. 이거를 해설하면 창자를 끊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창자를 끊다. 거의 할복 수준이죠. 그죠? 할복 수준인데 이거는 고사가 있어요. 고사. 고사가 있어가지고 고사를 모르면 해석하기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사를 듣고 나면 한자를 알면은요. 아, 대부분 이해가 돼요. 그죠? 원숭이, 유명한 원숭이 이야기 알죠. 그죠? 유명한 원숭이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이 원숭이가 뭐 애기 원숭이죠. 어린애들과 어린 동물들의 공통점이 그죠.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놀러 나간 애기 원숭이는요. 강가에 세워져 있던 군함을 발견하게 돼요. 군함을 발견하는데 군함이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어. 그래서 애가 호기심을 가지고 군함에 다가가게 되고 그 군함에 있던 그 병사가요. 애기 원숭이가 너무 귀여워서 그 애기 원숭이를 데리고 출항을 해요. 출항을 해서 떠나버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기 원숭이가 없어진 걸 알아차린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이 원숭이, 애기 원숭이를 찾았는데 군함 속에 자기 아들인 원숭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는 밑으로 하류를 향해서 자꾸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엄마 입장이 어떻게 있어요? 어쨌든 자기 아들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아들이 이 군인에게 잡혔다. 그렇죠? 잡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잡혔고 또 중국 사람들이 이 애기 원숭이 그 골요리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잡혔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이런 거죠. 이런 불안감을 안고 이 배를 따라서 나무를 타고 내려오게 돼요. 옆에서. 나무 타고 내려오는데 이 내려올 때의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엄마의 심정. 그렇죠? 희노애락. 그 네 개 중에 그렇죠. 아주 슬프겠죠. 그 슬픔을 안고 자식을 구하겠다는 한 가지 일념으로 그렇죠? 계속 이 배를 따라 내려오게 되고요. 드디어 배가 항구에 도착을 하자 이 엄마 원숭이는 배에 뛰어들자마자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병사들이 원숭이가 한 마리 배에 떨어져서 사망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엄마 원숭이의 배를 갈라봐요. 그래서 배를 갈라서 열어보니까 이 원숭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창자가 토막 끊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장이라는 고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창자를 끊다가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으면 창자가 그렇게 토막토막 끊어졌겠어요. 그래서 이 단장이 어떤 뜻으로 쓰느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프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프다. 아주 슬픈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죠?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자식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장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픔. 83번 역시 단자고 요건 불글 단자입니다. 한글은 똑같죠. 앞에 단장과 똑같은데요. 불글 단자에 꾸밀 장자입니다. 꾸밀 장자. 그래서 단자가 뭐냐? 그죠? 붉게 꾸미다라는 거죠. 붉게 꾸미다. 근데 요즘 그죠? 초등학생들도 화장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여자들이 화장할 때 보면요 여러 색깔로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색깔 중에서도 가장 예쁜 색깔은 뭐냐 보면요 빨간색이라고 그래요. 빨간색으로 화장을 했을 때가 가장 이쁘다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 옛날 그 전통 결혼식 보면 연지원제 보면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갛게 꾸미는 것이 참 가장 이쁘다 해서 여기서 붉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자, 붉게 꾸민다 이 말은 뭐예요? 붉은색으로 꾸몄을 때 가장 이쁘다 해서 이거는 이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단장은 이쁘게 꾸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꽃단장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집을 단장한다 이렇게 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집을 붉게 칠한다는 게 아니고 이쁘게 꾸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게 붉을 단자라고 붉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단청이죠. 붉을 단자에 푸를 청자인데요. 붉은색과 푸른색이라는 뜻이죠. 세상에는 이제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전통 그 건축물에 보면 아름다움이 어딨냐면요. 물론 건축물도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것은 처마죠. 처마에 보면은 문양이잖아요. 뭐 무늬라고 하는데 무늬를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에 처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르는 색깔이 두 개가 있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거. 가장 많은 색깔이 바로 뭐냐면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 안에는 초록색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색깔이 5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푸른색이 들어가죠. 초록색 역시 푸른색 계통이니까. 그래서 초록색하고 또 보면 붉은색이죠. 그렇죠. 얼핏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푸른색하고 붉은색이 줄을 이루는데요. 물론 이제 나무 색깔도 있어. 그죠? 이 주된 두 색깔로만 해도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죠? 무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청이 뭐냐? 우리의 전통 무늬를 단청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많이 쓰는 일편단심이라는 건데, 그죠? 일편단심하면 여러분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이편단심 뜻을, 그죠? 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1편은 뭐냐면 한일자고요. 조각이죠. 조각. 우리 피자 조각 생각하면 되죠. 한 조각이라는 얘기예요. 한 조각이라는 것은 피자 8조각 중에 8분의 1. 그리고 하나라는 개념은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죠. 한 조각이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냥 바우제비를 해석하지 말고 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죠. 붉은 마음인데요. 붉은 마음이 뭐냐? 그럼 이 불다는 뭐냐? 이 불다가 뭐냐는 거죠. 붉은 마음. 이 마음 심자는요. 원래 심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심장. 심장하니까 불때는 뭐겠어요? 붉은 마음이니까. 붉은 마음이니까 붉은 심장. 뭐겠어요? 이 불때는 바로 피를 의미하죠. 피입니다. 피. 근데 피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피는 어때요? 피는 살아서 우리 몸 속에 있을 때는요. 색깔이 빨갛죠. 그죠? 근데 얘가 나와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가 죽게 되면 색깔이 변해버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단심이 뭐냐면요 죽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거 붙이면 뭐죠?
자기 자신을 낮춰보는 거죠. 겸손의 의미입니다. 보잘것없다 이런 개념이죠. 보잘것없지만 죽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일편단심의 뜻이죠.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느냐?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어느 곳에나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국가나 임금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일 때는 일편단심, 그죠? 충성, 그죠? 충성 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야? 친구 간에 변하지 않는 우정, 이것도 일편단심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녀 간에 변하지 않는 마음, 사랑이죠. 그것도 일편단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일편단심 하면요, 그냥 국가 혹은 임금에 대한 충성, 여기서 끝나버리죠. 왜냐하면 외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자성의 뜻을 알면은 얼마든지 더 확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결론만 딱 외워놓으니까 일편단심은 충성이다.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 거죠. 보잘것없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게 일편단심의 정확한 뜻이에요. 84번 끝단자라고 하는데요. 말단이라는 단어거든요. 말단. 이 끝말자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단자인데, 그죠? 구조를 보니까 병렬관계고, 말단이 뭔지 알잖아요. 끝말자니까 이 단자는 뭐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단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단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써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첨자 기억나도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밑에는 크고 위에는 작다. 뾰족할 첨자. 기억나죠? 그죠? 그럼 이 한자도 알고 이 글자지 끝단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두 개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된다? 뾰족한 끝. 첨단이죠. 첨단. 뾰족한 끝. 뾰족한 끝이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뾰족한 끝이다. 그럼 위치로 봤을 때 요게겠죠. 요거죠. 요거. 뭘 의미하겠어요? 가장 위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첨단 기술. 그죠? 가장 위에 있다는 거죠. 가장 위에 있다. 가장 위에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첨단 과학. 그죠? 뾰족한 끝이잖아요. 뾰족한 끝. 제일 위라는 얘기죠. 제일 위. 85번. 이를 달자라고 하는 이르다. 우리가 도달하다 라는 단어를 많이 써죠. 도달하다. 어디에 이른다. 이런 뜻이죠. 이르다. 우리 뭐 달인이라고 쓰잖아요. 달인. 달인 하면 누가? 김병만. 달인.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이래서 달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자성 하나만 보고 갑니다. 욕속 부달입니다. 욕속 부달. 욕자 참 많이 쓰는 욕자죠. 뭐뭐 하고자 하다. 하고자 할 욕자예요. 하고자 한다. 그죠? 그럼 뭐 하고자 하느냐? 빠를 속자겠다. 그죠? 그럼 이 보호가 되겠죠? 뭐 하고자 하는데 빨리 하고자 한다는 거죠. 빨리 하고자 한다. 그죠? 빨리 하고자 한다. 그럼 부달? 이를 달자로죠. 어디에 도달하다, 이르다. 그러면 안일 불자 부정사에 있으니까 부정의 뜻으로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루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뭐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빨리 하고자 하면 이르지 못한다.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빨리 한국인들 가장 좋아하는 말. 그래서 빨리 하는 거죠. 빨리 하고자 하면 이룰 수 없다.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욕속부다. 이런 것들도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한자를 보고 스스로 해석하면 돼요. 사자성어는 외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면은 이걸 한글로 써놓고 막 외우는데 한자 보면 스스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뭐 두 자짜리도 마찬가지지만 한자나 어휘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자극이 되는 거죠. 빨리 하고자 하면 이르지 못한다. 86번. 요 글자는 이왕 나왔으니 또 하나 알아둘까요? 이 다룰자라는 거죠.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이 다룰자라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다룰자이기도 하고요. 고기육자죠. 고기육자. 고기육자의 변형이게 돼요. 이 고기육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또 다룰자 똑같이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춘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그죠? 이게 쓸개담자거든요. 쓸개담자인데 이 다르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 쓸개는 인체 장기죠. 고기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월자를 육다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다룰 고기 다룰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면은요 한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대담
대자는 워낙 유명하고 쓸개 담자죠. 쓸개 담자. 쓸개를 한자로 담이라고 그래요. 담. 큰 대자가 있으니까 쓸개가 크다. 이렇게 해석되죠. 쓸개가 크다. 근데 쓸개하고죠. 근데 한 세트가 뭐냐면은 간이에요. 간. 그래서 우리가 간담 이렇게 하는 간담. 그러니까 간과 쓸개를 이제 간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쓸개와 간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급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요. 급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그죠? 간 떨어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심장 떨어질 뻔했다. 내 위장 떨어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 떨어질 뻔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간과 쓸개가 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쓸개가 크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그만큼 급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담하다 하는 말은 급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하게 되면 다방면에 많은 지식이 있어야만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담하다, 급이 없다 하고 이게 한의학에서 쓸개가 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과 쓸개가요. 그래서 쓸개가 크다는 것은 급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또 사자성어인데요, 그죠? 간담상조죠. 간담상조. 이 간자가 역시 왼쪽에 육달을 고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간입니다. 리버, 간, 간간자, 쓸개담자죠. 딱 보는 순간 간과 쓸개죠. 간담. 이게 같은 놈이죠. 그냥 간쓸개, 간쓸개, 간과 쓸개. 서로 상자에 비출조자죠. 비추다. 이 비출조자는 저번에 앞에서 관주할 때 나왔는데요. 비추다. 많이 쓰는 글자예요. 비추다. 비추다. 그렇죠? 해일자가 보이고, 그렇죠? 불도 보이고요. 막 비추는 거죠. 번쩍번쩍번쩍. 서로 비추다. 뭐예요? 그러니까 간과 쓸개 서로 비추다.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춘다. 서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벌써 두 사람이라는 거죠. 두 사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간과 쓸개니까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춘다?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어떤 사이냐면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출 수 있는 사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거냐면 A가 자기의 간을 꺼내서 B에게 비추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B는 A에게 자기의 쓸개를 꺼내서 비추어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추어 보여줄 수 있는 사이. 이 사이는 어떤 사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오죠, 그죠? 아주 친한 사이가 되겠죠. 아주 친한 사이, 그죠? 아주 친한 사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간담, 또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요. 신체 장기잖아요, 장기. 이 장기는 실제 꺼내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장기 두 개가 붙으면요, 뭐가 되냐? 바로 마음이라는 뜻으로 변해요. 마음. 그래서 장기가 두 개 붙으면 마음으로 변한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간과 쓸개가 아니고 마음이죠. 마음을 서로 비추어 보여줄 수 있는 친구란 뜻이에요. 또 상조가 나오니까 아하 보람상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간담상조 아주 친한 친구죠. 마음을 서로 비추어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아니에요? 얼굴만 안다고 친구가 아니죠. 그죠? 87번 담임이죠. 담임. 자, 임자가 보면요. 맡을 임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임무할 때 쓴 거죠. 책임하고 맡을 임자인데요. 그러면 이 담자 처음 보잖아요. 그죠? 임자가 맡을 임자예요. 여러분이 담임에서 생각해보면 어때요? 담임에서 생각해보면 이 담자의 뜻이 뭐다? 역시 임자와 뜻이 같은 맡을 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은 여러분을 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뜻이 두 개가 같은 한자가 붙은 병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담임.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죠? 고생하시는 담임 선생님.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은 되게 힘들어요. 자, 담임 선생님, 담임. 자, 맡을 담자에 맡을 임자입니다. 88번 당자입니다. 그죠? 마땅할 당자고요. 마땅할 당자에 그러할 연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하지. 그죠? 당연하지. 마땅히 그러하다. 이런 뜻이죠. 마땅히 그러하다. 당연하지. 그죠? 그러할 연자. 너무 쉽고요. 당위성인데요. 성자 또 나오죠. 그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그죠? 외우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다 외워져 버렸어요. 당위성, 성질, 어떤 성질이냐? 마땅할 당자에 위자가 할위자죠. 할위. 이 노자가 무위자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 할위자도 인위적인 것이 없는 것. 무위자연. 어떤
이제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태 무의자인데 할 위자 두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하다. 그럼 마땅할 당자 있으니까 마땅히 하다 틀리면 아니지만 마땅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성질 당위성이죠. 마땅히 해야 할 성질. 이건 선택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라는 개념이죠. 당위성. 참 제가 7년 동안 이 의회에 대해서 의 당위성, 의 학습에 대한 당위성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보면 학생들 보면요, 이 의의 당위성을 아직까지도 인식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 일부 학생들은 이 당위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학생들이 또 제법 있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당위성을 좀 인식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죠? 89번 당자입니다. 이 당자로도 쓰고 탕자로도 쓰는데요. 이 설탕이죠. 아마 개인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꼽아라 하면은 설탕을 꼽아요. 설탕. 이 설탕인데요. 설탕, 이 탕자입니다. 설탕의 맛이 어때요? 달달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눈이고요. 그럼 탕이 달달한 거잖아요. 조선시대 달달한 게 뭐 있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달달한 거 하면 딱 뭐 있어요? 그렇죠. 서민적인 음식, 바로 엿이죠. 엿. 그래서 이게 엿탕자예요. 엿탕자입니다. 그러면 설탕은 뭐냐? 엿이라는 거죠. 근데 눈술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돼요? 눈 같은 엿이죠. 눈 같은 엿. 엿은 다니까 달다는 뜻이고, 눈처럼 하얗잖아요. 설탕 보면 얼마나 하얘요. 그래서 눈 같은 엿이다. 참 예쁜 단어죠. 눈 같은 엿. 근데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엿 같은 이라는 거죠. 그런 말에 익숙해서 이 설탕을 해석하라면요,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엿 같은 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근데 보면 아마 그래도 엿 같은 눈은 말이 안 되죠, 이게. 그죠? 근데 이거는요,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앞에 엿탕자와 뜻이 같은데요. 엿탕자, 같은 글자인데, 요거는요, 이 탕자로도 쓰고 당자로도 쓰는 거죠. 우리 술의 차자가 술의 차자로도 쓰고 술의 거자로도 쓰듯이 뜻은 똑같은데 음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건 엿탕자로도 쓰고 엿당자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엿당자라고 읽고, 요거는 물이 힌트죠. 물. 그리고 위에는 야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야가 엉덩이라고 이야기해요. 엉덩이에서 흐르는 물이다 해가지고 야가 오줌 요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당뇨다 이렇게 읽는 거죠. 당뇨. 많이 들어본 말이죠. 당뇨. 그러면 이제 당뇨는 어떤 말이냐? 이게 바로 이제 역 같은 오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아니에요. 역 같다는 말은 역 같은 오줌이다. 그냥 오줌은 오줌인데 역 같다는 거죠. 역 같다는 것은 뭐다? 그렇죠. 그거는 달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달달한 오줌 이런 개념이죠. 당뇨 아주 무서운 병이죠. 당뇨 걸리면요, 인간적인 삶은 포기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절식, 운동,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당뇨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당뇨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요, 위험합니다. 안 먹는 것은 곤란하고, 그렇죠? 적당히. 오늘의 마지막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역시, 그죠? 자, 아까 육다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고기 육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땐 다룰자로 바뀐단 말이죠. 그죠? 이 고기 육자 원래 모습입니다. 고기육. 탕수육. 다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17년 동안 탕수육을 먹었지만, 탕수육 뜻은 모르고 먹었죠. 이제 한자를 보는 순간, 아하, 탕수육 뭔지 더분 알겠죠. 그죠? 이게 한자 힘이에요. 아직 안 보여요, 거기? 자, 탕수육. 뭐겠어요? 탕수육. 역 같은 물이잖아요. 우리 탕수육의 하이라이트 뭡니까? 바로 소스죠, 소스. 그 소스 맛이 어때요? 달달하지 않습니까? 그 소스. 그래서 역 같은 물, 단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탕수라고 하는 거고요. 고기가 있죠, 고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탕수육이니까, 뭐야? 단물이죠. 이제 역 같은 물이니까 단물. 단물을 어떻게 하면 고기? 부은 고기죠. 단물을 부은 고기예요. 그래서 탕수육은 원래 고기에다가 튀기겠죠. 단물을 위에 부어서 줬다 해서 탕수육인데, 이제 우리가 배 들어가잖아요. 물이 배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눅눅해지죠. 찐득찐득해지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그 버거 오니까 너무 눅눅해지더라. 찐득찐득하게. 그래서
소스를 따로 달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원조는요, 단물을 부은 고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그죠? 뭐, 부먹이 먼저니, 찍먹이 먼저니, 원조니, 뭐, 자꾸 싸고 있는데요. 한자만 알면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단물 부은 고기예요. 단물 부은 고기.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는요, 탕수육은 무조건 위에 단물 부어줬어요. 그래서 단물 부은 고기다. 그래서 한자를 아니까 그렇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